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지역 동포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이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제 뉴욕시 야외 식당과 카페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영구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12월 15일 이후 연방정부에 또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학 조기 이수 과정 AP 교과서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고 주인이 없는 영토라는 등 한국 관련 오류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파트비 외래 환자 프리미엄이 월 21달러 60센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지역 동포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미주 동포사회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설립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정치권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등 동북부 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매입에 필요한 50억 원은 해외 동포들, 건축비 250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문화센터가 차세대 한인들이 모국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지를 어디다 하느냐 갖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저희가 좀 고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재외국민 교육을 처음으로 했던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다 짓는 걸로 지금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곧 이제 MOU를 저희가 체결할 텐데. 김 이사장은 14세에서 25세의 차세대 한인들이 적어도 한 번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1,000명 수준을 3년 이내 10,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수건사업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4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동포청 설립을 공약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또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까지 주요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재외동포청 문제를 공약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든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재외동포 자녀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한국 국적이었다는 걸 20년, 30년 지나서 뒤늦게 알아봤고 자기 그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 법은 헌재에서 이건 바꿔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이 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되고 이미 법무부에서 법은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수년째 대립 중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한인회장협회의 정상화를 당부하며 한인사회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성곤 이사장은 LA,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애틀랜타, 시카고를 거쳐 오늘 뉴욕을 방문했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DC를 거쳐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주 미 전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8만 명을 웃돌았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 밑으로 내려가야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3,500명으로 전주에 비해 14% 증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C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 밑으로 내려가야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수치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추정치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하루 확진자가 3,300명대로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이후 한 번도 10,0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적절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겨울철에는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부스터샷이 이런 감염자 증가를 억제하고 입원율을 낮추고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면서 백신 추가 접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전히 미 전역 백신 미접종자 수는 6천만 명에 달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 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늘리고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유럽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던 뉴욕 타임스퀘어 볼드랍 행사는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비공개로 열렸었죠. 하지만 올해는 다시 전 세계적인 축제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사에 참석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지난해는 삼엄한 경계 속에 비공개로 치러졌던 뉴욕 타임스퀘어의 볼드랍 행사가 올해 재개방됩니다. 단 볼드랍 행사에 참여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매년 마지막 날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볼드랍 행사는 팬데믹 이전만 해도 150만 명이 운집해 축제를 즐기고 카운트다운을 외쳤던 세계적 명성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삼엄한 경계 속에 비공개로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100%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일 역사적 순간에 동참해 환희를 나누자면서 수십만 명을 환영할 수 있길 바라지만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미 전역에서는 이미 기대가 감돌고 연말 뉴욕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제 뉴욕시 야외 식당과 카페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야외식당 구역 제한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야외식당 영구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뉴욕시의 야외식당과 카페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야외식당 구역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시의회까지 최종 통과하면 식당, 카페들은 영구적으로 외부 식사 공간을 운영할 수 있고 기존엔 야외 식당이 허용되지 않았던 지역 제한도 풀립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맨하튼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백신을 맞기 전엔 야외 공간을 선호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며 야외 공간을 노숙자들이 점령한 경우도 많고 바로 옆에 차도가 있어 안전에 대한 위협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야외 식당이 몰려있는 이스트빌리지 주민들은 지난 여름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야외 식당이 소음을 유발하고 쓰레기도 많아져 쥐가 들끓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아닌 가게 주인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아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야외 식당이 생겨난 후 약 8,550개의 주차 공간이 사라졌고 도로 정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신 뉴욕시는 10만여 개의 식당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가 오는 2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 당국 차원에서는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오는 2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마스크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지역 중 하나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왔습니다. CDC는 해당 카운티가 하루에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할 경우 마스크 지침을 도입해야 하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CDC가 발표한 지침을 넘어섰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시 당국 차원에서 법으로 강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점이나 체육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주민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일부 공공기관, 공립학교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워싱턴 DC 거주자들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마스크 방역 지침에 불만을 토로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어제 FDA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치료제 약 1,000만 개를 구매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어제 FDA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 잠재적인 치료제를 환자에게 가능한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FDA 및 다른 전 세계 규제 당국과 협력해 이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이내에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입원과 사망률을 89% 낮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약을 투여한 대조군보다 부작용이 더 적게 나타났고 증상도 경미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 1,000만 개 구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신청서 제출 직전 화이자는 유엔이 지원하는 의약품 특허풀에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알린 바 있습니다. FDA 허가가 내려지면 팍스로비드는 머크가 개발한 몰누피라비르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받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됩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처음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미국에서도 연내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12월 15일 이후 연방정부에 또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에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무부가 12월 15일 이후 또다시 정부에 자금을 계속 조달할 여력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서한에서는 최초의 채무 불이행이 12월 3일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었지만 이번 서한에서는 그때보다 12일 더 늦어졌습니다. 의회가 임시로 4,800억 달러의 부채 한도 증액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겁니다. 옐런 장관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의회가 부채 한도를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보장하려면 의회가 부채 한도를 가능한 한 빨리 높이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재앙이 될 것이고 나라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시간은 정부 수입과 지출의 최신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사회 기반 시설 법안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12월 3일까지는 예산안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올겨울 크리스마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서 인조 트리와 트리로 쓸 수 있는 생나무 모두가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공급 업체들은 올해 팔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나무와 인조 트리 모두 예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로 소비자 수요는 급증하는데 노동력 부족 등으로 압박을 받는 세계 공급망 문제가 트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미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의 제이미 워너는 특히 공급망 혼란이 인조 트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인조 트리가 미국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해 물량은 평소보다 감소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 및 크리스마스용 장신구 판매업체 내셔널 트리 컴퍼니의 크리스 버틀러 최고 경영자는 매년 중국의 제조시설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옮기기 위해 수천 개의 컨테이너의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지난 6월부터 비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컨테이너 비용으로 2,000에서 3,000달러를 지불했는데 올해는 2만 달러 정도라며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25%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혼란에 기후 변화까지 겹치며 생목 트리를 찾는 소비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리 재배 농가들이 나무를 운반할 트럭을 찾지 못해 배송 문제를 겪고 있고 게다가 농가들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학 조기이수 과정 AP 교과서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고 주인이 없는 영토라는 등 한국 관련 오류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해당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AP 신규 교과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플란사가 2020년 3월 발행한 인문 지리 교과서 259쪽에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격렬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이 섬을 한국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서술했습니다. 또 독도가 무주지인데 한국인들만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서술하는가 하면 독도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비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심지어 368쪽에는 제주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258쪽에는 비무장지대 DMZ가 38선을 따라 그어졌다고 기술했는데 DMZ는 38선이 아닌 군사 분계선을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출판사가 발행한 인문지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58쪽 지도에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1644년에서 1760년 지도에 조선을 만주 속국이라고 적었습니다. 278쪽에는 6.25 전쟁을 미국의 대리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교재 모두 현재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반크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AP 교재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관한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글로벌 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관련 오류를 범했던 프린스턴 리뷰 출판사는 반크의 시정 요청에 해당 오류들을 모두 확인했고 재판본과 다음 판에서 수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이번에 발견된 신규 교재의 한국 관련 오류도 바로잡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재미동포와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파트 B 외래 환자 프리미엄이 월 21달러 60센트가 오르면서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외래 환자 프리미엄이 내년에 월 21달러 60센트가 인상돼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148달러 50센트인 파트 B 보험료는 월 170달러 1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지난 12일 메디케어 측은 인상폭의 절반 정도가 연간 약값이 5만 6천 달러에 달하는 바이오젠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듀헬름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승인한 에듀헬름은 병원에서 4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로 투여되고 파트 B로 지불되기 때문에 외래 환자 커버 비용에 추가됩니다. 에듀헬름은 증상이 경증이거나 초기 단계인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측은 해당 의약품을 커버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 평가에 들어갔고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디케어 측은 현재 에듀헬름에 대한 비용 지원 여부를 사례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료 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은 프로그램 확대와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의회가 조정한 결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해외여행을 떠났거나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스마트폰 사회관계망 서비스 앱인 카카오톡, 라인, 위챗으로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인 영사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은 카카오톡과 같은 방식으로 검색창에 영사 콜센터를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팅으로 해외에서 겪은 사건, 사고를 접수하거나 긴급 여권 발급, 경찰, 의사 등과의 통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KF는 오늘 프린스턴 대학에 한국학 기금 교수직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올해부터 매년 각각 50만 달러씩 5년을 적립해 500만 달러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 후 한국학 교수를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린스턴대는 2007년 첫 번째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해 스티븐 정 한국문화 사회학 KF 교수가 임용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금 교수직 확대를 통해 대학 내 한국학 연구, 교육 기반 확대를 돕게 됩니다. 이근 KF 이사장은 내일 오후 뉴저지주 프린스턴시 소재 프린스턴대를 방문해 기금 교수직 설치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제9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장에 이주향 현 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주향 후보의 당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한인회 활동 홍보와 한인회 중요한 정보 제공, 한인회 간 소통과 교류회장 마련, 타 단체와 연대 동료, 차세대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의원에 당선된 린다이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이 올 연말을 끝으로 KCS를 떠납니다.
크리스정 KCS 이사장은 어제 서한을 통해 이 회장이 오는 12월 31일 KCS 회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CS는 이사회가 조축이 돼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새 회장 후보 영입에 착수하고 새 회장 임명까지 당분간은 김명미 현 부회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에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